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사정상 이름도 나이도 밝히기 어려운 한 남자입니다. 때로는 나의 고민들을 가족이나 친구보다 모르는 사람에게 털어놓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저 역시 제가 겪은 일을 저에 대해 모르는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덥죠? 저는 더위에 정말 쥐약인 사람인데 이번 여름은 습하고 덥다 보니 꼭 찜통 사우나에 있는 기분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저는 요즘 스크린 골프에 푹 빠졌습니다. 흔히들 골린이라고 하죠. 저도 그중 한 사람인데요. 여름 동안 열심히 동네 스크린 골프장에 나가며 쳤더니 간신히 백돌이에 진입했어요. 예전에는 골프는 돈 많은 부자들이나 하는 건 줄 알았거든요. 장비며 옷이며 골프장 예약까지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요즘 실내 골프 연습장도 참 잘 돼 있어서 접근성이 좋더라고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요. 그래서 주변 지인들에게도 추천하고 다닙니다. 더불어 가장 큰 이유는 저도 전과 다르게 경제적 여유가 생겼거든요. 갑작스레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덕분에 이런 취미를 누리는 호사까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벼락부자라고들 하죠. 쑥스럽지만 저도 그런 셈인데요. 저 역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남들과 다름없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되려 더 못한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었죠. 그런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글재주도 없고 남들에게 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라 제가 겪은 일들을 잘 설명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신다면 큰일을 겪은 저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형제자매 없이 외동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다들 제가 외동이라고 하면 부모님 사랑을 많이 받고 컸겠다며 이야기하곤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정반대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참 바쁜 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물려준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 역시 그 사업을 함께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두 분 모두 저에게 살가운 분들은 아니셨어요. 바쁘단 핑계로 항상 저에게는 보모 겸 붙여주신 이모님이 계셨는데 오죽하면 저는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그분이 저의 엄마인 줄 알았어요. 어머니 아버지보다 만나는 시간도 저에게 주시는 사랑도 훨씬 컸거든요. 아직도 기억나는 건 어릴 때 그 작은 손으로 빨간색 종이를 접어서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만들었는데요. 부모님께 건네드리니 그래, 엄마 지금 좀 바쁜데 저기 식탁 위에 올려둘래? 하고 마셨죠. 그 식탁 위에서 이틀, 3일 내내 요지부동인 카네이션을 보면서 어린 제가 울자 이모님이 지민아, 엄마가 이 카네이션 엄청 좋아하셨어. 일부러 잘 보이는 곳에 두려고 여기 올려둔 거야. 근데 이모가 이거 너무 갖고 싶은데 엄마 말고 이모 주면 안 될까? 그럼 저는 못내 끄덕이면서 이모님 손에 쥐어드리곤 했죠. 제 카네이션을 받고 행복해지는 이모님을 보면서 그래도 누군가 제가 사랑을 주고받는 존재가 있구나 하는 생각에 크게 모나지 않게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이모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악화돼 일을 그만두게 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두고 가시는 날 저와 이모님 모두 울며 불며 서로 떨어지기 싫다고 울던 때가 기억납니다. 지금도 그 이모님과는 종종 연락하고 지냅니다. 저도 다 큰 어른인데도 그분 눈에 저는 여전히 어린 꼬맹이로 멈춰있나 봐요. 저를 볼 때마다 아가라고 부르시거든요. 그 소리가 듣기 좋아 제가 힘들 때마다 연락을 드리곤 하죠.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제게는 여전히 어머님 같은 분이셔서 설날이나 추석과 같은 명절 때 선물도 보내고 자주는 아니지만 시간 날 때마다 찾아뵙고 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제가 초등학교 입학할 무렵 부모님은 그전보다 더더욱 바빠지셨어요. 사실 할아버지가 물려주신 사업을 아버지가 도맡은 후로 점점 기울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일주일에 한 번 부모님이랑 얼굴 보고 식사하는 것도 힘들었죠. 전에는 그래도 부모의 의무는 지키시려 한 달에 한 번쯤은 같이 외식을 하기도 했는데, 당시에는 정말 부모님과 얼굴 맞대고 밥 먹은 기억은커녕 제대로 대화를 했던 기억조차 나지 않네요. 물론 그때도 보모 겸 저를 돌봐주시는 이모님들이 많았는데요. 다들 짧게 일하고 금방 그만두셔서 마음 둘 수 없이 이때 정말 외롭게 지냈었죠. 결국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적적한 친할머니에게 아버지는 저를 맡기셨어요. 어머니, 나이 들수록 누가 같이 있는 게 좋대요. 지민이 뭐 거의 다 컸으니까 대충 밥만 챙겨주시면 돼요. 지민이 잘 돌봐주실 거죠? 부탁 아닌 부탁으로 저를 할머니 댁에 맡긴 후 그 어린 저를 한 번 안아주지도 않으시고 훌쩍 떠나셨네요. 매정한 아버지와 다르게 저의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고 좋은 분이었어요. 저에게 항상 아버지가 그렇게 된 건 자신의 탓이다. 늦둥이에다가 하나뿐인 아들이라 오냐오냐 키웠더니 진짜 중요한 게 뭔지 모르고 자랐다며 한탄을 하시곤 하셨죠. 사치스러운 성격에 뽐내기를 좋아하는 아버지는 명색이 사업하는 사람이 좁은 집에 살 수 없다면서 고급 아파트에 사는 걸 자랑스러워하셨어요. 항상 어머니와 아버지는 주말이면 저는 나 몰라라 하고 백화점을 다녀오셨는데요. 두 팔 무겁게 물건을 사오셨죠. 물론 제 것이 아닌 모두 부모님의 옷이었어요. 반면에 할머니는 검소하고 소박하셔서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도 산과 밭이 보이는 곳에 살고 싶으시다며 굳이 경기도 외곽의 집을 선택하셨죠. 삭막했던 부모님의 집과 다르게 할머니가 지내는 동네는 옆집 숟가락 젓가락 개수까지 알 정도로 서로 친하게 지내는 분위기였어요. 학교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면 지민아, 와서 자두 좀 가져가. 할머니 드리게 감자전 좀 만들었어 하시며 하나 둘 음식을 나눠주셔서 항상 두 손 무겁게 집으로 돌아가곤 했죠. 할머니는 어린 손자가 먹고 싶다는 건 뭐든지 만들어주셨어요. 저는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는 단호박 식혜를 가장 좋아했는데요. 어릴 때는 단호박 식혜가 그리 손이 많이 가는 건지 몰랐어요. 단호박을 쪄서 으깨고 엿기름을 면보에 거르고 끓이고 또 끓이길 반복하고, 할머니는 단호박 식혜를 만들 때면 땀을 한 바가지 흘리시곤 했어요. 철없던 어린 저는 빨리 해달라고 조르기만 했죠. 그래도 할머니는 제가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볼 때 가장 행복하다며 단호박 식혜가 떨어질 때면 항상 만들어주셨어요. 할머니는 워낙 솜씨도 좋으시고 또 부지런하셨기에 할머니 집에서 지낸 이후로 체중도 늘고 키도 쑥쑥 자랐죠.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때인 것 같아요. 어렸을 때 워낙 할머니의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고 자라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한식인데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애늙은이 입맛이라고 놀림을 당할 정도였어요. 물론 이 당시에 부모님의 사랑이 그립긴 했지만 다정다감한 할머니가 듬뿍 주는 애정과 관심에 만족하면서 나름대로 무럭무럭 자랐죠. 하지만 할머니가 아무리 제게 잘해주셔도 부모의 사랑이 그리운 건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할머니가 제게 준 사랑만큼 반대로 부모님에게는 점점 반항심이 들곤 했어요. 아무리 저를 할머니 댁에 맡겼다지만 1년에 한 번도 보러 오지 않으실 줄은 몰랐거든요. 지극정성으로 할머니가 저를 키우셔도 부모님에게 버림받았다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고등학생 때는 잠시 비행을 겪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창피하고 할머니에게 죄송스럽기만 한데요. 제 생각에는 뭔가 그런 식으로라도 부모님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더 엇나가고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중학생 때만 해도 전교 1, 2등을 할 정도로 공부를 잘했었는데요. 하지만 고등학생 때 소위 말하는 질이 낮은 친구들도 만나면서 뒤늦은 사춘기가 왔죠. 그래서 학교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싸움만 하고 다녔던 것 같아요. 또 몰래 숨어서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친구 형의 오토바이를 빌려서 면허도 없는 주제에 폭주족처럼 밤거리를 나섰죠. 그럴 때면 항상 할머니는 저를 대신해 선생님이며 상대 부모님들께 사과를 하고 다니셨어요. 부모님에겐 혹여나 크게 혼이 날까 철저히 비밀로 해주시면서요.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저는 할머니의 사랑을 시험해본 것 같아요. 이렇게 사고치는 손자도 할머니는 사랑해줄까? 부모마저 모른 채 하는 나를 할머니도 사실은 나 몰라라 하고 싶은 건 아닐까 하면서요. 한마디로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사고치고 엇나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항상 저만 보면 시비를 걸던 녀석이 있었는데 아침부터 신경을 슬슬 긁더니 무시하던 저에게 야! 너 부모가 버린 자식이라며? 다 들었어. 너희 부모가 너 버려서 할머니 집에서 사는 거라며? 야, 너네 할머니 불쌍해서 어떡하냐? 그 나이에 부모가 버린 자식이나 키우고. 그러고 보니 너한테 냄새 나는 것 같아. 왜, 그 노인네들한테서 나는 냄새 있잖아. 그 순간 참지 못하고 주먹이 나갔습니다. 저를 욕하는 건 참아도 저희 할머니까지 욕하는 건 참을 수 없었어요. 그때는 진짜 정신이 나간 것처럼 물불 가리지 않고 그 녀석에게 달려들어 때렸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돌변해서 할머니를 모욕한 친구를 거의 반쯤 죽여놨죠. 저희 반 친구들이 간신히 저를 그 녀석에게 떼놓고서야 정신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그 녀석은 코피로 피범벅이 되고 팔이 부러진 것 같다고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병원에 입원까지 할 정도로 크게 다쳐서 일이 생각보다 엄청 크게 번졌어요. 결국 저는 이 일로 인해 학교에선 저희 부모님까지 호출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잔뜩 상기된 얼굴로 교무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선생님이 지민이 아버님? 운을 떼자마자 아버지는 제 뺨을 내리치셨습니다. 너 이 새끼, 아빠가 말썽 부리지 말고 할머니 집에서 잘 지내라고 그랬지? 감히 부모 얼굴에 먹칠을 해? 아버지가 한 대 더 때릴 듯 손을 올릴 때였어요. 아버지를 뒤따라 들어오신 할머니는 제 앞을 막아서면서 아이고, 이러지 마라. 다 내 잘못이다. 나 때문이야.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 하곤 펑펑 우셨습니다.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사실 아버지가 저를 때렸을 때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거의 몇 년 만에 아버지 얼굴을 보는 거라서 오히려 반가운 감정도 들더라고요. 시험 100점 맞았을 때 상장을 받을 때는 본체 만체 하더니 사고치니 그제야 나를 봐주는구나 하는 생각뿐이었죠. 하지만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니 머리에 도끼를 맞은 것처럼 정신이 차려지더라고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내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다니. 그때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180도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싸움박질도 하지 않고 몰래 피던 담배도 끊고 착실하게 공부만 했습니다. 이미 공부에 손을 뗀 지 오래라 예전만큼 1, 2등을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뒤늦었지만 열심히 노력한 덕에 간신히 4년제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저희 할머니 때문인데요. 그때 이후 2번 다시 할머니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합격한 대학교는 할머니 집에서 1시간 반가량 떨어진 충청도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진 부모님께서 학비를 내주셨는데 대학에 들어가다 보니 기숙사비며 학비며 더 큰 돈이 필요했던 상황이었죠. 늘 소박하고 검소하게 사시는 할머니였기에
거의 몇백씩 되는 학비를 제 입으로 부탁하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용기 내 아버지께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당연히 학비를 어느 정도 도와주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 저 대학에 붙었습니다. 이제 곧 학비를 내야 하는데. 그래서? 아버지, 저 학비 좀... 야, 네가 몇 살이야? 이제 곧 20살 성인 되는 놈이 부모한테 손을 벌려? 철없는 자식. 너도 이제 성인인데 네 앞길은 네가 챙겨야지. 우리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학자금 대출이나 알아봐. 그리고 국립대학도 아니고 사립대학이라며. 내가 너 그렇게 놀 때부터 알아봤다. 어휴, 망신도 이런 망신이. 아빠 친구들이 아들놈 대학 어디 갔냐고 하면 이제 뭐라 대답하냐? 명색이 사업하는 아버지 밑에서 아들놈 교육 하나 신경 안 썼냐고 엄마 아빠 얼마나 흉물지 네가 알아? 내가 서울대를 바란 것도 아니고 연고대는 들어가야 부모 어깨가 펴질 거 아니야. 아휴, 저런 놈도 자식놈이라고. 죄송합니다. 됐다. 엄마도 말이야, 아무리 어르신이라도 그렇지 애 교육도 신경 안 써주고 뭐 하는 거야? 할머니는 저한테 엄청 잘해주셨... 끊어! 혹시나 하는 기대를 했지만 역시나더군요. 부모의 정은 낳아준 정보다 기른 정이라던데 기른 정이 없으니 저에게 저리도 모질게구나 싶었습니다. 나에게 관심은 없어도 대학교 학비 정도는 내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아버지에게 매몰차게 거절당하니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대학을 포기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그날 저녁 할머니는 저를 부르셨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네가 그렇게 기특할 수 없다. 이 할미가 부모 사랑만큼은 못 줘. 네가 사랑이 부족했지.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저한테 부모님은 할머니예요. 그거 아시잖아요. 저는 할머니 아니면 진작에 뒷골목 건달로 지낼지도 몰라요. 잠깐의 방황은 있고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까지 가줘 고맙다, 치민아. 할미는 이제 더 바랄 게 없어. 이제 제가 효도만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할머니. 그리고 이거. 할머니는 저에게 작은 통장을 하나 건네셨어요. 이게 뭐예요, 할머니? 학비 때문에 걱정이 많았지? 왜 할머니한테 말도 안 꺼내고? 걱정시켜드리기 싫으니까요.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으세요.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지민아, 할머니는 널 위해 사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 그 정도 능력은 있어. 할미 믿지? 이거 학비 보태. 할머니, 매번 이렇게 제가 받기만 해서 죄송스럽네요. 아서라, 네가 내 하나뿐인 손주인데 미안할 게 뭐가 있니? 아휴, 그나저나 이제 우리 손자 보고 싶어서 어떡하나? 매일 이렇게 얼굴 보다가 이제 기숙사 들어가서 못 볼 생각하니 눈물이 앞을 가린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할머니 보고 싶어서 자주 올 거예요. 저 할머니 껌딱지잖아요. 안즈나 서나 손자 생각뿐인 우리 할머니를 두고 떨어질 생각하니 저도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울면 할머니가 더 슬퍼할 걸 알기에 입 꽉 깨물고 참았죠. 할머니, 전화도 자주 하시고 제가 단축번호 1번에 번호 저장해둔 거 알죠? 특히나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아프면 언제든지 전화하시고. 할머니는 혈압이 있으셨어요. 세월에 따라 혈압이 점점 높아져 걱정이 컸습니다. 그나마 제가 매일같이 혈압기로 체크하면서 건강관리를 도와드렸는데 그게 제일 걱정되더라고요. 할머니는 걱정 말라며 저를 안도시켰죠. 대학 생활은 신세계더군요. 전국 각지에서 모인 친구들과 다양한 교양 과목까지. 저에겐 꿈에 그리던 캠퍼스 생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공부를 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학식을 먹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카페에 모여 조원들과 함께 과제를 하고 이 모든 것이 외로웠던 저에게 한 줄기 빛처럼 다가왔어요. 처음으로 여자친구도 사귀고 친구들이랑 1박 2일로 여행도 가고 정말 재미있고 알찬 대학생활을 보냈죠. 그때는 이제 내 인생은 꽃길만 남았구나 생각했죠. 할머니, 저예요. 아유, 우리 강아지 잘 지내고 있지? 그럼요. 친구들도 너무 좋고 공부하는 것도 재미있고요. 우리 강아지가 행복해하니 할머니도 좋네. 할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어디 아픈 데는 없죠? 저한텐 숨기시면 안 돼요. 정말로. 아픈 데 있으면 꼭 말씀하세요. 아, 오늘 아침에 혈압은 재셨어요? 어때요? 많이 높아요? 원 녀석도 할미 걱정은 하지 말고 얼른 공부해. 할머니는 잘 지내니까. 네. 저 이번 주 시험 기간만 끝나고 할머니 보러 갈게요. 뭐 먹고 싶은 건 없어? 할미가 다 해줄게. 무리하지 마시고 그냥 할머니 집밥이면 돼요. 대학에 간 후도 매일같이 할머니와 통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가 외로우시지 않게요. 다음날 역시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늘 같은 시간대에 전화를 하는 편이라서 항상 제 전화를 기다렸다가 받으셨는데 그날은 몇 번을 걸어도 통화가 연결되지 않더라고요. 그때는 단순히 옆집에 마실 가셨나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전화를 안 받으셨어요. 그러니 당연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도통 공부가 손에 잡히지도 않고 걱정된 나머지 옆집 아주머니께 전화를 걸었죠. 안녕하세요. 저 지민이에요. 할머니가 도통 전화를 안 받으셔서. 아이고, 할머니가 얘기 안 하셨어? 어떤 얘기요? 아니, 그저께 할머니가 쓰러지셔가지고 지금 병원에 계시잖아. 갑자기 눈앞이 깜깜하더라고요. 저에겐 무엇보다 가장 소중한 할머니인데 시험 기간인 제가 걱정할까봐 말씀도 안 하시고 병원에 계시다니. 시험이고 뭐고 저는 당장 할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간병해주는 사람도 없이 혼자 병실에 누워 계신 할머니를 보고 어찌나 마음이 아프던지요. 지민아, 왜 저한테 말씀 안 하셨어요? 쓰러지셨다면서요. 아니, 그게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시험 기간인데 공부 방해하면 안 되잖니. 걱정하지 마. 의사 선생님이 푹 쉬면 낫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저한테 이번 사실을 숨길 수 있으세요? 그렇게 할머니에게 서운한 감정을 드러내고 자초지종을 듣고 보니 원래 혈압이 있으셨던 할머니가 여느 날과 같이 동네 마실을 하시다가 어지러움증을 느끼시고 쓰러졌다고 해요. 자칫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지만 다행히 동네 아저씨가 쓰러진 할머니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해 늦지 않게 병원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도착해서 검사를 진행하니 갑자기 쓰러지는 바람에 팔과 다리 골절까지 입고 혈압도 높은 상태라 장기 입원이 필요한 상태라 하셨습니다. 할머닌 괜찮아. 네가 정 걱정이면 간병인 붙일 테니
걱정 말고 얼른 돌아가. 시험 기간이라며. 할머니, 지금 시험이 중요해요? 저한테는 할머니뿐인데. 아버지는요? 아버지한테 연락 안 드렸어요? 그날이 할머니가 입원한 지 3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아버지는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이웃집 아주머니가 이미 아버지께 알렸다고 했는데도 도통 찾아오질 않았더라고요. 그러니 당연히 화가 났죠. 저에겐 그렇다 쳐도 자기를 낳아준 사람인 할머니에게까지 소홀한 아버지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아버지께 하던 일 모두 멈추고 할머니 병문안을 오라고 말했죠. 제 전화를 받고는 그제서야 심드렁하게 곧 찾아오겠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다음날 아버지는 오렌지 주스 박스를 들고 할머니를 찾아오셨습니다. 단 게 혈압이 얼마나 안 좋은데 그 사실도 모르는 아버지에게 화가 났지만 내색하진 않았죠.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러게 평소에 건강관리 좀 잘하시라니까. 뭘 먼 걸음을 찾아와. 바쁠 텐데 얼른 가봐라. 지민이, 너 좀 잠시 나가 있어라. 제게 자리를 비키라는 말에 뭔가 쎄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무슨 말을 할까 궁금해서 멀리 가지 않고 병실문 밖에서 두 분의 대화 소리를 훔쳐들었습니다. 어머니, 솔직히 말하세요. 지금 돈 있으시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없다니까. 너는 아픈 애미한테 찾아와서 지금 돈 달라고 말하는 거니? 아니, 제가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는 것도 아니고 지금 회사가 어렵다니까요. 어머니는 회사 이대로 망해도 좋으세요? 시끄럽다. 네가 그런 식으로 나한테 타간 돈이 그동안 얼마니? 이거 회사 엄연히 말하면 우리 가족 회사잖아요. 어머니가 도와주지 않으면 피땀 흘려서 일궈놓은 회사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됐다.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어머니, 많이도 아니고 몇 억만 달라니까요. 그 돈이면 제가 다시 회사 살려보겠다고요. 앞으로 돈 얘기 꺼낼 거면 찾아오지 마. 아이, 진짜. 엄마! 고성이 들리자 바로 문을 열고 할머니에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 아픈 할머니한테 왜 소리를 지르세요? 넌 빠져, 이 자식아! 그 옛날처럼 또 손을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다 큰 성인인지라 더는 맞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키도 덩치도 아버지보다 더 컸기 때문에 바로 손을 맞고 몸으로 제압을 했죠. 어쭈, 이 손 안 나? 너 지금 머리 좀 컸다고 네 아버지한테 대드냐? 키워주지도 않았으면서 이럴 때만 왜 아버지 운운하세요? 더 이상 병실에서 소란 피시지 말고 나가세요. 얼른! 이 자식이 어이가 없어서. 야, 너 말 다 했어? 됐어. 암튼 엄마, 또 올 테니까 건강 챙기시고. 제 얘기 뭔 말인지 다 아시죠? 또 올게요. 아버지가 그렇게 떠나고 할머니는 스트레스 때문인지 몸져 누우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가 옆에서 할머니를 지키고 병간호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더라고요. 홀로 누워있는 할머니를 이대로 외롭게 두고만 볼 순 없었습니다. 당연히 할머니는 말리셨지만 저는 학교에 바로 휴학계를 내고 그날부로 할머니 간병을 시작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할머니를 24시간 간호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제가 어릴 때 이보다 더한 것도 해주신 할머니였기에 저는 지극정성으로 할머니를 보살펴드렸어요. 오죽하면 병원에서 효자 손주로 소문이 날 정도였죠. 제가 지극정성으로 옆에서 간호를 하니 할머니도 살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져
식단 관리도 더 철저하게 하고 병원 복도에서 저랑 함께 걷기 운동도 매일 하셨답니다. 그 덕에 할머니는 예상했던 퇴원 시기보다 일찍 퇴원할 수 있었어요. 병원에서는 매일같이 혈압 체크하면서 주의할 것을 신신당부했어요. 그러니 제가 더욱이 없으면 안 되었죠. 집으로 돌아와서도 할머니 간병은 계속됐어요. 틈틈이 혈압을 재고 고혈압에 좋은 요리를 인터넷 검색으로 레시피를 찾아 직접 요리도 해주었어요. 초반에는 맛없을 때도 많았지만 할머니는 손자가 만들어준 것을 기특해하며 잘 드셔주었어요.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동네 주변을 같이 산책하면서 할머니의 건강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게 최선을 다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는 할머니 집을 또 찾아왔어요. 저를 본체만체하고는 할머니 방에 들어가 다짜고짜 얘기를 꺼내셨죠. 엄마, 진짜 이러실 거예요?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요? 아니, 제가 잘 되면 저만 좋아요. 저기 지민이, 내가 지민이 물려주려고 회사 키우는 거 아니에요? 누가 지민이한테 회사 물려주랬니? 그 시간에 사랑 주고 정 주라고 했지. 사업에 손 벌리려고 지민이까지 거들먹거려. 아이고, 저런 것도 아들이라고. 엄마! 가! 꼴도 보기 싫어. 으이, 진짜. 내가 이놈의 집구석 다시 놓아봐라. 가뜩이나 할머니는 스트레스에 취약한데 아버지는 또 한 번 할머니 속을 썩이고 나가셨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아버지 말 너무 괴념치 마세요. 제가 다음에는 아버지 잘 타일러서 보낼게요. 다 내 죄다. 내 죄야. 아이고 머리야. 할머니는 그날 입맛이 없다며 식사도 거르시곤 내내 누워 계셨어요. 그러다 저녁이 되자 저를 긴히 부르셨죠. 지민아, 너에게 차마 다 못한 말이 있다. 언제 얘기를 해야 하나 주저했는데 이제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구나. 할머니. 지민아, 놀라지 말고 들어라. 사실 네가 아버지라 부르는 내 아들은 네 진짜 아빠가 아니란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너는 입양된 아이란다. 이 말을 듣고 적잖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저 일이 바빠 함께 보내는 시간이 적어 가족 간의 정이 적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입양하였다니. 그렇게 생각하자 머릿속에 뒤죽박죽이던 퍼즐이 맞춰지더라고요. 저를 투명인간 취급한 어머니, 그리고 저를 부모기 살려주는 아들로만 여기던 아버지. 어머니 아버지가 제게 차가운 이유는 제가 입양하여서였습니다. 사실 입양을 할아버지와 내가 권유했단다. 할머니가 먼저 회사를 차렸어. 너도 알다시피 그때는 여자 사장이라고 하면 무시하곤 했으니까 일은 내가 해도 너희 할아버지가 회사의 얼굴이었지. 회사가 잘 됐고 점점 커져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큰 돈을 벌었어. 그때 너희 아빠가 결혼을 했지. 그런데 알고 보니 네 아빠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몸이었어. 결혼 후 임신이 안 돼서 병원에 가보니 내 아들이 무정자증이라고 하더라. 그러니 우리는 며느리에게 죄인일 수밖에 없었지. 그래서 내가 아직도 며느리 얼굴을 못 봐. 하지만 너희 할아버지는
손주를 꼭 보고 싶어 했어. 사업을 하다 보니 만나는 사람도 많고 아들 녀석 손자 언제 갔냐 얘기도 자주 나오는데 아들이 애를 못 갖는 몸이라 차마 말할 수도 없었지. 게다가 너희 아버지가 외동아들의 3대 독자라서 여기서 가문의 대가 끊어지는 것도 원치 않았지. 그래서 비밀리에 입양을 진행했어. 그게 우리 지민이지. 할머니, 그래, 내 새끼. 비록 우리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할머니에게는 예나 지금이나 친손주는 너 하나뿐이란다. 할미맘 알지? 알아요. 다 알아요. 그래, 그럼 됐다. 아버지 행동들 너무 상처받지 말고. 할머니에게 입양된 사실을 모두 듣게 되니 후련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무슨 문제가 있어서 부모님이 저를 싫어하는 줄 알았거든요. 항상 내가 뭘 잘못했나? 그런 생각을 머릿속에 가지고 살았는데 이렇게 명확하게 이유를 알게 되니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어느 정도 치유가 되는 듯한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친손주도 아닌 저를 자식 못지않게 예뻐해주신 할머니의 그 마음이 더 와닿더라고요. 냉정히 말하면 자기 피가 섞이지 않은 남의 자식인데 저를 제 자식처럼 여기고 거두어서 지극정성으로 키운 거잖아요. 그러니 할머니께 더 고마운 마음이 들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하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지민아, 그리고 할미가 이제 나이가 많잖니. 나도 열심히 관리하고 노력한다고 하지만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단다. 할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병원에서도 좋아진다고 해서 퇴원한 거잖아요. 제가 더 잘할게요. 착한 우리 강아지. 그래도 사람 일이라는 게 모르는 거니? 혹여나 할머니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싫어요. 할머니, 저 안 들을래요. 아직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다, 지민아. 이건 잘 들어야 한다. 혹여나 할머니한테 무슨 일 생기면 할미 베개 밑에 작은 편지 봉투 꼭 잘 챙겨. 니네 아버지 모르게 꼭. 알겠지? 진지한 할머니의 모습에 저는 눈물을 흘리며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봉투에는 뭐가 들었는지 더 이상 묻지 못했죠. 이야기를 모두 듣고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를 입양해준 부모님을 이해해보려 노력도 했죠. 그날 이후 할머니는 눈에 띄게 호전된 듯 했어요. 전에는 아무리 쉬어도 자꾸만 피곤해하시고 집 밖을 나가기 꺼려하셨는데 집은 답답하다며 마실을 더 자주 나가자곤 하셨죠. 나중에 거동이 불편해질 즈음에는 할머니를 휠체어에 앉히고 동네 산책을 나갔죠. 같이 익숙한 산책길을 거닐면서 하늘이 예쁘다, 공기가 좋다,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죠. 분명 할머니의 혈압도 좋아지고 말씀도 많아지셨는데 어딘가 불안함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나쁜 생각을 안 하려고 할머니에게 더 별것 아닌 이야기도 늘어놓곤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아침마다 재는 혈압을 재러 할머니 방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평소와 방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할머니, 아직 주무세요? 할머니? 왜 슬픈 예감은 틀리지 않을까요? 할머니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흔들어도 일어나지 않으셨어요. 할머니 없으면
전 이제 어떻게 살라고요? 할머니, 제발 일어나세요. 네? 제 유일한 가족이었던 할머니가 세상을 떠나신 거였습니다. 처음에는 믿기지 않아 그저 할머니를 끌어안고 울기만 했습니다. 그렇게 울다 그치다 반복하다 보니 이제 할머니를 보내드려야 할 때가 왔다 싶더라고요. 119에 전화를 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문 열어! 문 열라고! 밖을 내다보니 문 앞에 술 취한 아버지가 와 계셨어요. 저는 본능적으로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어요. 아침부터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오셨더라고요. 술 냄새가 어찌나 풍기는지. 엄마 어딨어? 아버지, 할머니 주무세요. 10분만 제 방에서 조금만 쉬세요. 제가 할머니 깨면 알려드릴게요. 웃기고 있네. 엄마! 아버지, 할머니 편찮으신 거 알잖아요. 제발요. 10분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네? 한숨 붙이고 있을 테니까 엄마 깨면 불러. 알겠어? 그렇게 제 방 침대에 아버지를 모시고 곰곰이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 본능은 왜인지 모르게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아직 알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어요. 그렇게 거실에서 어떻게 하나 안절부절할 때 아버지가 누군가와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최 사장! 아니 내가 어떻게든 그 돈 갚는다니까. 내가 돈이 왜 없어? 나 돈 많아. 우리 노인네 완전 부자잖아. 아이 요즘 간당간당 한다니까는. 그럼 그 돈이 누구 돈이겠어? 내 거지. 아들이라고는 나뿐인데. 아이 고지라니까는. 황천길 얼마 안 남았어. 무튼 조만간 그 노인네 죽으면 내가 유산 받아서 당장 갚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술에 취한 아버지의 본심을 모두 듣고야 말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폐륜이 있을까요? 돈 때문에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준 엄마가 죽기만을 바라다니. 인간이길 포기한 사람 같았습니다. 입양아인 저도 할머니에 대한 사랑이 끔찍한데 하물며 하나뿐인 아들이 저 모양이라니. 그러니 더더욱 할머니가 불쌍하고 마지막 길을 제가 옆에서 제대로 지켜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할머니가 말씀하신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아버지는 전화를 끊자 술에 취해 졸음이 밀려오는지 그대로 제 침대에 골아떨어졌어요. 저는 할머니 방으로 가 할머니를 업고 베갯닛에 봉투까지 챙겨 조용히 그 집을 떠났습니다. 돌아가신 할머니를 등에 업고 달리는 동안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할머니 불쌍해서요. 일단 제 눈에 보이는 건 근처 여관방이었어요. 여관방을 잡고 할머니를 눕힌 후 눈물을 닦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건 바로 할머니의 유언장이었어요. 할머니의 유언장에는 자신의 전 재산 80억을 손자인 저에게 주겠다는 내용이었어요. 늘 검소하게 사셔서 할머니가 이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을 줄 몰랐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돈 있는 티를 내면 아버지라는 인간이 와서 돈 달라고 요구할 게 뻔했기에 그동안 숨기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80억이라는 게 현금은 아니고 대부분 주식과 부동산이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편지와 함께 웬 변호사의 명함이 들어있었습니다. 우리 할머니 그토록 많은 사랑을 주시고 자신의 친아들 손자도 아닌 입양아인 저에게 재산을 남기셨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자신의 핏줄보다 더 끔찍이 여긴다는 게 너무나도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혹여나 옆방에 들릴까 이불로 입을 틀어막고 할머니의 사랑에 또 한 번 통곡하고 말았죠. 그리고 장례업체에 연락해 아버지 어머니 모르게 할머니 장례를 치렀어요. 그 후 할머니가 남겨준 명함 속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할머니께서
제가 대학에 들어가자마자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이미 서류 작업이나 기타 작업들을 마친 상태라고 했어요. 진작에 저에게 재산을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셨던 거라고.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얼떨떨할 때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지민아, 너네 아버지가 눈에 쌍심지 켜고 너를 자꾸 난리가 났다. 절대 아버지한테 들키면 안 돼.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일로 찾는 거 안 같아. 아줌마가 보기에. 알았지? 모든 게 복잡하고 어지럽기만 해서 저는 할머니가 남겨주신 재산을 가지고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유일한 가족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난 이상 제가 굳이 한국에 있을 이유가 전혀 없겠더라고요. 대학은 미국에서도 충분히 다닐 수 있으니 학교에 퇴학 신청을 하고 대충 짐을 수습해서 고국 땅을 떠났습니다. 나중에 변호사님에게 듣자 하니 아버지는 제가 몰래 할머니 장례까지 끝마친 걸 알고 저를 미친 듯이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또 할머니가 전 재산을 저에게 남긴 걸 알자 빚을 내서는 온갖 유명하다는 변호사를 다 고용해 재산을 되찾아오는 방법을 강구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께서 이런 상황을 모두 점치신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사전에 작업을 모두 끝마쳤기 때문에 결국 재산은 할머니의 유언대로 제가 갖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명함을 남겨주신 그 변호사 역시 무척이나 유능한 변호사였기 때문에 일을 잘 끝마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생각을 정리하고 새 삶을 정리하기까지 저 역시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국에서 무려 8년이나 있었거든요. 그동안 미국에서 제가 한 일이라고는 공부밖에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제게 남긴 유산은 감히 함부로 쓰지 못하겠더라고요. 돌이켜보면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셨던 할머니였기에 이 돈으로 부족한 학업을 채우는 게 가장 올바르게 쓰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렇게 대학을 졸업하고 MBA 석사까지 정말 8년간은 공부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에 가서도 한국에 대한 향수병과 함께 한동안은 할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제 유일한 가족이자 어머니이고 아버지이고 제 전부였으니까요. 제가 조금만 더 간병을 잘해드렸다면 할머니가 돌아가시지 않았던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또 편찮은 할머니를 두고 곧 죽을 테니 재산은 내가 갖겠다며 술김에 본심을 말한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도 무척 힘들었어요. 저에게 모진 건 이해해도 어떻게 자신을 낳아준 할머니에게까지 그럴 수 있는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사실 제가 아버지 몰래 할머니 장례를 진행할 때 도와주신 장례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람들이 유산 몇 억으로 싸울 것 같지만 그렇지도 않다. 유산 1,000만 원, 아니 500만 원으로도 가족이고 뭐고 할 것 없이 피 터지게 싸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요. 참, 돈 앞에 사람이 이렇게 추악하리라곤 생각하지도 못했어요. 무튼 그렇게 미국에서 8년을 학업에만 몰두한 후에 저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오자마자 먼저 부모님의 근황부터 알아보았어요. 그립다거나 보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냥 지금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예상했던 대로 할머니의 죽음 이후 회사가 완전 부도났다고 하더라고요. 받을 유산을 빌미로 여기저기 돈을 빌리고 다녔는데 할머니가 한 푼도 주지 않으니 나중에는 사기죄로 실형도 받아 감옥 생활도 몇 개월 했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외면하고 싶었지만 그래도 제가 가장 사랑하는 할머니의 핏줄이기에 할머니를 생각하면 모른 척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미국에서 어엿하게 공부도 하고 나름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있었기에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나타날 수 있었죠. 출소 이후 거의 노숙 생활을 전전하면서 고생한 아버지는 저를 보고 반가움과 동시에 분노를 보이더라고요. 물론 제가 몇 마디 하니 바로 기가 죽어서 꼬랑지를 내리긴 했습니다. 일단 아버지가 거주할 만한 작은 아파트를 마련해드리고 일자리도 알아봐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할머니를 욕보이거나 나에게 무례하게 굴면 모든 지원을 끊고 모른 척 살 거라고 하니 그제서야 처음으로 아버지께 미안하다, 고맙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물려주신 금액 일부를 입양아들을 위한 센터에 기부를 했습니다. 물론 할머니 이름으로요. 아마도 할머니는 제가 그러시길 바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전망 좋은 곳에 멋진 카페를 열 예정입니다. 18이면 보육원을 나와 자립하는 보호 종류 아동들이 일할 수 있는 카페를 열고 싶거든요. 여러분, 살다 보니 진정한 가족은 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닌 함께 보낸 시간, 함께 보낸 정으로 맺어진 가족이더라고요. 피보다 진한 물도 때론 있다는 걸 느끼곤 합니다. 할머니가 저에게 가르쳐주신 사랑처럼 저 역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며 살고 싶네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